자, 지금부터 이제 정책의 유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정책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거기 보니까 이제 뭐 실질적 기능별 분류 이렇게 했을 때 뭐 외교, 국방, 교육, 환경 등 정책을 정부 조직이 담당하는 기능별로 구분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그런 구분은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많이 봤는데, 그거랑 조금 다르게 학문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해 분류가 되어 왔는가를 좀 보시는데요. 로위라고 하는 학자가 여기선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책의 분류. 이거를 로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볼 거예요. 로위의 이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 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로위의 이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 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권력이 거기에 이제 뒷받침이 되는 것이라 이거는 이제 강제력하고 이제 같다 이렇게 보시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대상이 과연 이제 개별적인 주체냐, 개별 주체, 뭐 개인 뭐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이들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냐,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정책의 대상 집단이라고 하는 게 뭐 수혜자도 있고 비용 부담자도 있잖아요. 그런 개별 주체들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냐,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냐, 요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력의 행사 방법으로 봤을 때요. 강제력의 행사 방법이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직접적이다 그랬을 땐 다이렉트로 나한테 뭐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간접적이다 그랬을 때는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좀 이제 이렇게 좀 애둘러 들어온다 그럴까? 방법이, 그죠? 네, 직접적으로 이거 하지 마 이런 식의 간섭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선택할 때 영향을 받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간접적이라고 이제 표현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개별 주체별이냐 환경에 관련된 것이냐를 또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정책의 유형이 크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나눠 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이게 이제 분배 정책 내지는 배분 정책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분배 정책 내지는 배분 정책이라고 불리는 애입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는요. 누군가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죠? 누군가 개별 주체에게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배분 정책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우리 지역에 뭐 도로를 뚫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도로가 뚫려. 뭐 이런 게 배분 정책이거든요. 사실은 배분 정책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있잖아요. 자원 있죠. 자원의 이제 배분과 관련된 결정이에요. 이런 것이다 보니까 개별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되,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 뭐라 그럴까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는 건 아니고, 왜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분배 정책이 요 칸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개념을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포크 배럴이라는 게 있어요. 포크 배럴이 있어요. 경험을 좀 해보셨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게 배식 받죠? 배식 받는데 그때 배식할 때 줄 서서 이렇게 가면은 떠주죠? 떠주지. 안 떠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스스로 떠먹으라 그러면 포크배럴이 벌어지지. 포크배럴이 돼지 구유통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돼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비유하자면 이 돼지 구유통인 건데, 포크배럴이 그 포크배럴 같은 경우가요, 이게 어떤 그 좋은 게 있으면 서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가리 뒤밀고 이제 경쟁한다. 뭐 이런 걸 이제 포크배럴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다닐 때 배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 입맛이 좋은 거야. 당연히 뭐 고기 반찬이겠지. 다른 걸 먹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럼 고기 반찬을 먼저 여기에 이제 식사하러 온 애들이 엄청 퍼다가 뭐 완전히 포식을 할 거야, 이제. 그러면 나중에 온 애들은 어때요? 고기가 없어. 고기가 없고 뭐 거기 뭐 이제 찌꺼기만 남아있다시피 한 이런 정도죠. 어쩔 수 없이 푸성기를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 딱 배식 시간 시작됐다 하면은요, 이제 뭐 경쟁적으로 뛰어서 달려갈 거야, 아마.
내가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그죠? 골고루 이렇게 1인당 얼마의 양만큼씩 이렇게 나눠주지 않는 한은 그런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있잖아요. 봐보세요. 분배 정책에서 포크배럴이 있다는 거예요. 포크배럴.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갖다가 우리 사회 문제가 좀 더 심각한 데다 먼저 그거를 좀 할당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동네가 이게 정말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요. 어느 동네나 다 해요. 가봐요. 어느 동네든 우리 동네 인프라가 이제 완벽해야 하는 동네가 있나. 심지어 엄청나게 여러 개의 지하철이 지나다니는 강남 같은 데 있잖아요. 강남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많이 살려고 하고 또 그다음에 직장도 거기다 많이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그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의심하는 사람들은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일부러 인프라를 지네 동네로 많이 끌어당긴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기도 하던데 뭐 어쨌거나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강남에 그런 게 많지만 강남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당신네들이 이제 인프라가 많으니까 이 더 이상은 분배 정책이 당신네들한테 오는 걸 별로 바라지 않죠?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싸대기 맞을지도 몰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데? 이럴걸요 아마. 야 우리 봐봐. 아파트 봤니? 얼마나 낡은지 알아? 이런 거 재건축해야 돼. 재건축하면 사람이 늘어나겠지? 그러면 도로가 더 막히겠네? 그러면 뭔가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든가 아니면은 야 우리 녹지 공간이 이제는 부족하다. 녹지 공간을 좀 중간중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라든가 주차시설이 부족해. 사람이 많으니까 주차시설 좀 확보해줘라. 요구가요 끝이 없어. 끝이. 이해돼요? 요구가 끝이 없다고 이게. 그래서 포크배럴이라는 것은 영원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응? 그런데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오래 할당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정된 걸 가지고 서로 다 디미는데 어딘가한테 먼저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응? 그런 걸 정치인들도 잘 알아요. 우리 정치인들을 또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뽑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네 동네 현안을 가지고 막 얘기하고 예산을 따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맨날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여당의 중진 의원인 저를 밀어주셔야 제가 지역의 이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막 해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예산 따려고 막 노력한다고 서로 경쟁에 포크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 원하는 만큼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올해는 당신네 하시고 그럼 내년에는 알지? 올해 니네가 가져갔으니까 내년에 우리 도와줘야 돼. 올해 니네 가져가는 거 나도 찬성 투표해줄게 대신에. 너도 그거 잊지 마. 내년에 해줘야 돼. 우리 협력하는 거야. 이런 이제 어떤 투표 기술도 발달해요. 이걸 투표 담합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영어식 표현으로는 로그 롤링이라고 합니다. 로그 롤링. 이게 이제 통나무 굴리기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통나무 굴리기. 공동으로 같이 통나무를 굴려야 합이 잘 맞아야 그래야 이 통나무 굴리기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을 맞추자. 보조를 맞추자. 그래 이번에 니네가 좀 급해 보이니까 니네 먼저 해라. 니네 먼저 하고 내년에는 우리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나눠먹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경쟁을 하는 거고 여기는 협력을 하는 것 뿐이지 자원을 나눠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 그 누구도 자원을 여기서 절감하려는 의지를 가진 쪽은 없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바로 분배정책, 배분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배분정책, 분배정책. 자, 이거랑요, 완전 성격이 반대인 거. 그것이 이쪽이겠네요. 환경적인 요소를 바꾸는 것인데,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환경을 바꾼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잘 이해가 안 올 텐데, 이걸 보면 알아. 재분배정책이라고 하죠. 재분배정책은 있잖아요. 고소득자들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자들한테 나눠주는 정책 아닙니까? 재분배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형평성을 이제 사회적인 형평성,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형평성 같은 것들을 이제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높이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하냐면 누진세율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하죠. 누진세 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합니다. 누진세 제도. 누진세 제도다 그러면은 뭐예요? 누진세 제도면은 누진 적용을 한다? 누진 적용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진 적용을 한다는 얘기는 낼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걷는다 이런 얘기예요. 누진 적용한다. 그래서 고소득자들한테는요. 최고 세율을 굉장히 높게 신설해 버려요. 우리나라가 45%까지 요번에 도입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최고 세율. 그 10억 이상 버는 사람은 10억 이상 번 거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45%를 내래요.
왜 헛헛하지 근데? 10억 이상 번 사람은 45% 이상을 내라. 그러니까 구간마다 내는 세율이 다른데 10억 이상, 그러니까 한 13억 벌었다 그러면 10억부터 13억까지 그 3억, 요거는 45%가 세금이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버는 구간에서는 세율이 낮아요. 근데 점점점 고소득 구간으로 가면 갈수록 세율을 올려.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거죠. 이게 누진 적용이에요. 누진 적용. 알겠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누진세 제도. 이런 걸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줘야죠. 그죠? 사회보장제도로 이걸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진세 제도와 사회보장제도 이렇게 됩니다. 그죠? 누진세 제도, 사회보장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회적 형평성 올리는 게 재분배 정책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요. 뚜렷한 게 뭐냐면요. 자, 봐보세요. 이 고소득자들이, 고소득층, 재산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부담을 해. 그리고 이걸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저소득층, 감당이 아니라 참. 이들이 부담하고, 이거 누가 이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고소득층이 부담을 하고 저소득층이 혜택을 입는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다시요. 이거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고기 이익 한번 떠올려 볼게요. 대고기 이익에서 여기는 무슨 모형에 해당돼요? 분배 정책은? 분배 정책은 고객 정치 모형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비용 부담자는요, 전 국민이야. 세금 내는 것. 그런데 그 수혜자는 누구예요? 수혜자가 집중돼 있잖아요. 수혜자는 그 지역, 이 정책이 실현됐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는 거라고, 수혜자가. 맞아요? 수혜자는 집중돼 있고 비용 부담자는 분산돼 있죠. 그러니까 주구장창 어때요? 수혜를 입는 사람들끼리 서로 포크배럴하고 로고롤링 하면서 나눠 가지려고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책은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랬어요? 낮아진다 그랬어요? 분배 정책. 고객 정치 모형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낮다 그랬어요? 높다 그랬잖아요. 혜택 보는 사람들이 집중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 다음에 비용 부담하는 쪽은 어때요? 전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손해보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동네도 뭐 해줘라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포크배럴이 벌어진다고. 그러다 타협하면 로그롤링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재분배 정책은? 이거는 대고기 이익 중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수혜자도 집중돼 있고 비용 부담자도 집중돼 있는 거예요. 이익 집단 정치 모형하고 좀 가까워져 버려요. 수혜자들도요, 우리한테 이런 혜택 주라고 요구를 대놓고 막 하고요. 비용 부담자들도요, 대놓고 나 이렇게 부담 못 하겠다. 내가 돈 번 게 내가 잘못인 거냐?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거를 가져가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재분배 정책 같은 경우가 이익 집단 정치 모형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익 집단 정치 모형에 가까워진다. 됐나요? 이익 집단 정치 모형에 가까워진다. 그래가지고요, 이 재분배 정책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는 말이죠. 실현 가능성이 어때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크게 목소리를 내고 여기도 크게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어느 쪽으로 실리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그런 정책의 한 유형으로 의약분업 얘기했었잖아요. 정부가 의약분업을 밀어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된 거지, 자기들끼리 주장 대 주장이 부딪혔다면은 그때는 이건 실현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 정부의 의지가 어떻게 쏠리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임대차 3법 개정을 했잖아요. 임대차 3법 개정을 했는데 전에 그 이명박 정부 때에는 부동산 3법 개정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인가? 아무튼 그때 보수 정권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부동산 3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때는요, 부동산 개발 같은 것들을 활력을 주겠다고 정책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이제 개발 쪽에 초점을 맞춰갖고 개정을 해줬어요. 법 개정을. 그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니까, 진보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러다 보니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리하지만 부동산을 잘 못 갖고 있는 사람들 불리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개정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면은 누가 누구를 걱정해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야, 그렇게 바꿔갖고 전세가 다 월세 되면 오히려 역효과나 이러고 막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는데요, 그건 그렇게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임대인들한테 불리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다 월세로 전환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시장 전체가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아무튼 근데 그렇게 막 공격을 해. 오히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을 걱정해 주는 척해. 야 그거 하면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 전세가 없어지니까 서민들은 더 안 좋아 뭐 이러면서 집이 막 4채 5채 있는 사람들이 나서 갖고 누가 월세를 좋아합니까? 정부가 이거 월세를 늘리는 정책을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집이 여러 개야. 그럼 이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아 잘. 그래서 이게 방향성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부작용이 있을까봐 혹은 역효과가 날까봐 걱정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역효과 안 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다만 전세가 없어지는 건 전반적인 추세예요. 전세는 옛날에 고금리 시대 나던 거야. 저 초등학교 다닐 때요. 학교에서 통장을 만들어줬는데 그 통장이 금리가 12%였어. 초등학생이 넣었다 뺐다 하는 통장인데. 그럴 때는 전세가 괜찮은 거예요. 이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주면 목돈이 들어오잖아. 목돈 은행에다만 넣어놔도 은행 이자가 몇 프로인데요? 20% 가까이 돼. 그렇게 해서 돈 벌려고 전세를 줬던 거고요. 요즘에는 전세를 하는 사람들은 다 투기꾼이라고 보면 돼. 그 이외에 목적이 없어요. 은행에 가면 금리 얼마야? 1%? 이것 때문에 전세를 준다고요? 왜 그런 짓을 하지? 집값이 올라서 차익을 거두려고 이 사람들이 갭 투자하면서 전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전세가 안 없어질 것 같냐면 갭 투자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 남들이 투기하니까 지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한 거야. 이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월세로 전환해 주나?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 다 돌려줘야 돼요. 돈 없어. 거기다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도 막았는데 돈 없어. 절대 안 바뀌어. 봐봐요. 안 바뀌어. 이렇게 하면은 전세가 월세로 바뀐다? 그러지 않고 투기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될 거예요. 그런 방법은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누가 누구를 걱정해. 이거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 예전에도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그 최저임금 올리면 안 된다고 경제단체들이 막 난리를 쳐. 근데 보면 정경련 같은 재벌들 모임에서도 막 최저임금을 반대. 사실은 재벌 기업들은 최저임금으로 자기네 영향은 없는데, 그죠?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연세 자기네 임금도 올라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숨기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숨기고 이거 최저임금 올려갖고 우리 자영업자들 다 죽겠네.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걱정해 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고양이가 생쥐를 걱정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따지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조심했었어야지 지금까지. 그러진 않아요. 경제적으로 부딪혔을 때는 자기네가 다 갑질해가지고 다 뺏어가려고 하면서 최저임금 올렸더니 갑자기 걱정을 해줘. 자영업자가 힘들어서 망한다고. 최저임금 올려서 임금 부담하다 망한다고.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뭔 말이야. 냉정하게 봐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여기서 불만이 있는 거야. 자기네 입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들이 그 걱정을 해주지. 세입자 걱정을 갑자기 느닷없이.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당장 걱정하는 거예요. 이 정책 잘못 쓰면 전세가 없어져가지고 다 세입자들이 월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월세 안 살고 내 집 사면 돼. 월세보다 싸지면, 대출 받는 거 금리가 싸지면. 궁극엔 그렇게 가야지. 전세를 지키는 게 우리 정책의 목표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그게 보면은 임대인들이 자기네 걱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커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들으면은 진짜 그렇게 되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여론이 이제 막 흔들리는 거지. 최저임금도 그래요. 누가 누구를 걱정해줘.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자기 최저임금 오르는 거나 해달라고 요구하면 되지. 이 사람들이 자꾸 선동돼가지고 야 그러다가 진짜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오히려 일을 못 구하니까 더 문제겠다. 이런 걸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걱정해줘? 재벌 기업들이 막 언론 동원해서 막 걱정해줘. 근데 이거는 숨기고 있는 이해관계는 좀 다른 데 있는 것이다. 이런 걸 분석할 때는 냉정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고민해서 그렇다? 그런 걸 그 평소에 잘하라고. 아무튼 평소에 잘하라고. 그럼 기존의 임대인들이 무슨 뭐 진짜 걱정돼서 그러면은 전세를 일부러 내주고 그랬나? 그러지도 않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걱정하는 척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여기와 여기는 대립관계라고 생각하셔야 돼. 여기서도요, 고소득층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세금 더 내줄 수도 있지. 누가 그렇게 해? 그런 낭만적인 얘기 하지 말자고 제가 지금 이 사례들을 드는 거예요. 알겠죠?
전혀 그렇지 않다. 여기와 여기는 대립관계예요. 대립관계. 여기는 세금 조금 내려고 그러고 여기는 더 많이 혜택 주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는 결론을 어떻게 내리셔야 되냐. 여기는요. 갈등의 크기가 커요? 작아요? 갈등의 크기가 매우 커요. 갈등이 매우 크게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서로 간에 이익 집단 정치 모형에 가깝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마인드로 문제에 접근하셔야 돼요. 문제 푸실 때.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가가 봅니다. 개별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개입한대요. 그게 규제예요. 그게 규제야. 그게 규제. 여기에 이제 규제 정책이 들어가요. 아,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제가 규제 정치 모형을 빗대서 얘기는 했지만 그 규제 정치 모형은 열로 들어와야 돼, 사실은. 그런데 성격적으로 얘가 분배 정책이 이 규제 정책들 중에서도 규제 정책 중에서도 고객 정치 모형에 좀 더 유사해 보이고, 얘는 규제 정책 중에서도 거기서 나왔던 그 이익 집단 정치 모형에 조금 가까운 성격이 있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이제 규제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일로 모아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성질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이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정책이라는 것을 따로 별도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건 봐보세요. 개별 주체들한테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적이에요. 직접적. 너 진짜 그거 하지 마라고 구체적인 그 어떤 방침을 만들어서 그거대로 이제 강제력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규제 정책이다라고 했을 때 규제 정책 같은 경우가 어때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을 보자면은 규제 정책도 갈등이 크다.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나한테 뭐 해라 하지 마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저항감이 많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갈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데, 요 정도만 얘기하고 이건 지나갈 거예요. 왜 지나간 줄 알아요? 앞에서 규제 정책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다 이건 한번 또 되게 구체적으로 다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떠올려서 규제라는 거 떠올려서 한번 여기 접근해 보시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선진화되려면 경제적 규제는 점점 줄이고 사회적 규제는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저 기억을 상기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게요, 구성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구성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성정책, 요게 있는데, 구성정책은 이거는 어떤 걸 말하냐면 이거는 이제 정부 조직에 대한 개편, 아니면 말이에요, 그 선거제도 같은 선거 등 제도 있죠. 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를 개편하는 거, 이런 거를 구성정책이라고 그래요. 가만 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 전체의 이제 그죠, 사회 환경을 바꾸는 작업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성정책이.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니면은 뭐 이번에 보니까 뭐 대법관을 더 늘리자라는 법안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그런 걸 하면 그게 다 구성정책이에요. 구성정책, 그죠? 구성정책이고, 정부에서 뭐 중소벤처기업부를 새로 신설했다, 이런 것도 구성정책인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국가보훈처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이런 것도 다 구성정책인 겁니다. 구성정책. 자, 이런 게 되는 것인데, 구성정책은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딱 바로 영향을 주거나 하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에서는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어요. 거리감이 있지만은 로이가 봤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한 가지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학자들은 이제 어떤 정책 유형 분류를 해봤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이게 바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몬드라는 학자가 있어요. 알몬드가 있고, 그 다음에 포웰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알몬드와 포웰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알몬드와 포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했냐면, 알몬드와 포웰은 이거를요, 여기 중에서 분배 정책을 받아들여요. 분배 정책과 재분배 정책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놓고 두 개를 이제 새롭게 신설해서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는데, 무슨 말이야? 아니야, 잘못 썼어. 규제 정책을 받아들여요. 이렇게 됩니다. 구성 정책은 날렸고, 재분배 정책은 분배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무튼 이들은 분배 정책과 규제 정책을 놓고 거기다가 뭘 받아들였냐면은, 여기다가 새롭게 이제 도입한 게 뭐냐면요, 상징 정책과 추출 정책이라는 것을 그거를 추가를 합니다. 상징 정책과 뭐가 있다? 추출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추가하는 거예요. 상징 정책과 추출 정책을 추가한다. 됐죠? 상징 정책과 추출 정책. 이렇게 이제 나눠보는 것인데요. 상징 정책은 뭐냐? 상징 정책은 느낌 좀 오세요? 상징 정책은요. 이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국기, 국가, 뭐 이런 거. 그죠? 국기, 국가. 그다음에 올림픽 개최, 뭐 이런 거. 올림픽 개최, 뭐 동상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뭔지 알겠어요? 국가가 어떤 상징물 같은 거, 의미부여, 이런 거. 상징이나 의미부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상징이나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 부여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국민 통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도모하는 거죠. 도모하고, 이제 국가에 대한 홍보, 선전, 이런 도구로 이제 활용하는 거죠. 이런 걸 상징 정책이라 그래요. 상징 정책. 이런 것도 주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게 알몬드하고 포엘입니다. 그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논쟁을 좀 만들어낸 게 있죠. 불필요한 논쟁이지만 또 당사자들은 되게 좀 진지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 5.18이 국가기념일입니다. 그런데 국가기념일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행사를 할 때 5.18을 상징하는 노래가 하나가 있죠.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여러분 앞으로 많이 들으실 거예요. 왜 들으실 건지 알아요? 투쟁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틀어. 그래서 여러분 시청 같은 데 배치받았다. 거기 있으면 계속 듣게 될 거야. 노래 다 외울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투쟁 민중가요에 아주 대표적인 노래가 돼 있고요. 5.18을 상징하는 노래예요. 그게 5.18 때 돌아가신 그 남자분 여자분을 영혼 결혼식 시켜주면서 그거를 기념해가지고 만든 노래 같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노래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프랑스는 프랑스의 국가가 프랑스 혁명 때의 노래예요. 혁명의 노래. 그거를 프랑스 국가로 딱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우리도 뭐 하려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보수 일각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국가 기념일이 됐으면 국가 행사인데 애국가를 돋보이게 해야지. 왜 자꾸 이 다른 노래를 부르냐?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노래를 부르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근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5.18을 상징하는 노래인데 이것을 가벼이 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상징은 애국가여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국가 기념일의 상징이 그 행사와 가장 관련 있는 노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것이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무리한 행진곡을 재창을 하냐 마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창이 뭐냐면 같이 부르는 거예요. 참석자가 같이 부르는 건데 그 재창만은 안 된다. 이게 이제 국가보훈처나 이런 데서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나서가지고 그거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요. 근데 사실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들 중에 일부가 5.18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목소리가 좀 커지면 이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건데 5.18 때 공산주의자들이 나와서 이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5.18을 빙자하여 민주화 운동을 빙자하여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또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믿는 사람 좀 일부 있어. 그리고 그 근거가 필요하잖아. 근거를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웃긴 게 그거예요. 영화도 만들어졌어. 어떤 다큐멘터리 감독이 일부러 그걸 쫓아가면서 영화도 만들었는데 광수?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광수 1호, 2호, 3호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노인 한 분 있어. 그 사람이 옛날에 안보 분야 전문가 군인 출신인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그런 일을 하면서 광주에서 찍혔던 사진들 있잖아요. 그걸 놓고 이 사람이 광수 1번, 광수 2호, 3호, 4호 이렇게 지정해 놓고 그걸 갖다 북한에 있는 지금 간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 갖고 사진을 막 대조해 가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북한에서 와서 5.18 일으키고 갔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18을 진압한 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런 거래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쫓아다니면서 실제 그 사진의 주인공들을 찾아다니는 거야. 영화가. 북한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도 몰랐던 한 할머니가 이거 나다.
그랬는데 할머니가 나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북한에 있는 무슨 뭐 군인인데 되게 높은 남자 군인을 이 사람으로 지목하고 그 사람 군인 이상한 짓을 해요. 그렇게 이걸 막 폄훼하고. 근데 그게 묘하게 그 사람이 원래 전문가 출신인데다가 논리를 막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설득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거에 잘못 빠지다 보면은 여론을 형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5.18 이게 노래를 따로 이렇게 이무리한 행진곡을 따로 재창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인식도 갖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근데 국가 기념식에 상징처럼 그게 쓰이는 게 맞냐? 심지어 참석자들이 다 같이 재창을 한다는데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엔 갈등이 너무 커지니까 재창은 아니고 합창만 하는 걸로 노래 부르러 나온 사람들끼리만 부르는 걸로 이런 식으로 막 타협안도 내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희생된 분들은 아주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정체성을 부정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갈등도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상징 정책에 대한 이걸 둘러싼 갈등이다. 일본에서의 아베가 지금 코로나가 이제 일본이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는데 일본은 더 죽었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그 코로나로 더 난리가 날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코로나가 스웨덴만큼 있잖아요. 방치했거든요. 집단 면역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60%가 감염되면은 더 이상 감염이 없다. 근데 이거 계산해 보면요, 이러려면요 인구의 수백만이 죽어야 돼요. 스웨덴은 뭐 인구 자체가 500만밖에 안 되는 나라긴 합니다만은 스웨덴이 이런 짓거리를 하다가 나중에 후회했거든요. 후회했는데 지금도 스웨덴이 유럽에서 되게 최상위예요. 근데 일본이 여기보다 더 사회적인 형태 그냥 여기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그냥 뭐 대응합시다 이런 식으로 간 나라에서 스웨덴보다 더한 나라로 꼽는 게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이 확진자가 지금까지 몇 명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검사를 안 한다. 검사를 안 한다. 거의 이랬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일본은 지금 인구도 스웨덴보다는 훨씬 많아요. 여기 인구 1억 2천만이야. 엄청난 확진자가 있을 것이고 그걸로 죽어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통계만 안 잡는 거예요. 이런 야만적인 일을 일본이 한 겁니다. 이 선진국에서. 근데 왜 일본이 그랬나? 이렇게 보면 아베가 내년에 올해가 예정이었나 참? 올해구나. 올해 예정된 올림픽을 그르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올림픽이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였냐면 국가 부흥이야. 얘네가 집권하게 된 게 정권을 잠깐 놓쳤었거든요. 민주당에. 근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가 얘네가 이제 정권을 중간에 잃게 된 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어. 그때 마침. 그래가지고 이거 대응 못한다고 그래서 욕먹으면서 정권이 다시 자민당으로 간 거예요. 그러고 아베가 등장한 겁니다. 아베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권을 하고 있는 건데 옛날에 총리하다가 한번 못한다고 몇 달 만에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그랬다가 재집권한 거예요. 재집권을 했는데 그거를 내가 극복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대내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을 유치하고 도쿄올림픽을 이 부흥의 재건의 상징으로 써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또 문제가 방사능 있잖아요. 엄청 많이 이게 측정이 되고 있는데도 방사능 문제가 없는 척을 해요, 자꾸. 그러면서 국민들을 호도해가지고 여기도 언론 자유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국민들을 호도해가지고요. 국민들은 방사능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우리나라 KBS가 가가지고 후쿠시마 인근 그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후쿠시마 그 현에서도 야구 경기가 예정돼 있는 거예요. 야구 경기장 주변에 봤더니 사람들이 막 운동도 하고 조깅도 하고 산책도 해. 그래서 가서 걱정 안 되시냐고, 여기는 사고가 있었던 그 근처인데 걱정 안 되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다 복구됐다고 막 그러면서 다녀 사람들이. 그래서 측정을 해봤어요. 이렇게 측정했더니 도로가 깔렸는데 조금 덜한데 조금 몇 발짝 벗어나서 나무가 보이는데 가보잖아요. 흙 있는데 장난 아니야. 여기에 한참 있으면요 픽폭돼 가지고 이게 사람이 제 명예 못 살아. 그런데 거기 옆에다가 야구장을 딱 만들어 놓고 야구 경기를 거기서 하겠다. 이게 뭡니까? 야구 경기는 특히 일본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극복했다라는 걸 대내외적으로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가지고 그 선수들한테 음식을 공급해 주려고 했잖아요. 계획이 다 그런 거였어요. 후쿠시마산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올림픽 보이콧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는데 어쨌건 그럼에도 밀어붙이고 싶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올 초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만큼은 안전하다라는 걸 하고 싶었어. 올림픽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검사를 안 하고 이렇게 있죠. 이 방치하는 저 전략을 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베는 힘이 다 쭉 빠진 상태고요. 아베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 바닥으로 추락했는데 이러면 총리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얘네는. 근데 총리를 못 바꾸는 이유가 대안이 없어서 지금 대안을 잘 못 만들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베는 요즘에 발언도 별로 없어요. 아베가 뭐 한다 그러면 다 욕만 먹어. 아베는 뒤로 숨었어요. 이제.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이 상징 정책에 대한 어떤 집착. 이것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이 비극으로 간 거예요. 이런 걸 상징 정책이라 한다. 그 다음에 추출 정책. 얘는 뭐냐? 추출 정책은요. 이거는요. 뭐 납세 이런 거 있잖아요. 납세. 국방 뭐 내지는 국방에서도 또 뭐가 있어요. 국방에서도 병역 뭐 이런 것들이 추출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민이 가진 자원을 국가로 이전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추출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리플리하고 프랭클린이 있어요. 리플리하고 프랭클린. 리플리,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요. 정책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열합니다. 이게 일단은요. 분배 정책이 있어. 분배 정책이 있고요. 규제 정책인데 규제 정책을 둘로 나눠요. 규제 정책을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는데 이 둘이 무엇이냐면 하나는요. 경쟁적 규제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경쟁적 규제 정책 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보호적 규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호적 규제 정책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분배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배 정책과 재분배 정책을 받아들이고 규제 정책도 받아들였는데 규제 정책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이중으로 나눈 것이죠. 이중으로 나눈 것인데요. 경쟁적 규제 정책이다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는 뭐 이를테면 경쟁을 강화하는 규제도 있을 것이고요. 경쟁을 강화하거나 혹은 있잖아요. 또는 경쟁을 완화하는 방향의 이제 규제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쟁적 규제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위치가 분배 정책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가깝고요. 여기 보호적 규제 정책은 재분배 정책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호적 규제 정책이다라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이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게 이 재분배에 좀 가까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사회 발전의 도모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규제 이런 거 있잖아요. 보호나 아니면은 사회의 질적 개선,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거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규제가 돼요. 그래갖고 이거를 보니까 여기서부터 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갈등은 커요. 갈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일로 가면 갈수록 알겠죠? 갈등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갈등이 커요. 얘 갈등이 크고요. 얘도 갈등이 커. 근데 얘는 뭐냐면 갈등이 중간이래. 중간. 그리고 얘는 갈등이 작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했던 게 리플리 프랭클린입니다. 정책을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이제 솔리스베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솔리스베리다 그랬을 때 솔리스베리는 이 사람은요 분배 정책 받아들였고 규제 정책 받아들였고 재분배 정책을 받아들이고 하나를 뭐를 넣냐면 규제 정책에서 하나 파급된 건데 자율 규제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하나 받아들여요. 자, 이거는 어디다가 이거는 이제 실시하는 거냐면 이런 데다 실시하는 거예요. 자율규제 정책은 전문성이 있는 직능단체, 무슨 협회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스스로 규제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원래 규제는 누가 해야 돼요? 정부가 해야 되죠. 근데 정부가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 사례가 변호사협회. 변호사협회 있잖아요. 한때 그런 거 있었는데 강용석이 누구랑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마하려고 그 문서 위조를 해요. 재판 과정에서 문서 위조를 했다 구속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변호사 등록하겠다.
나 변호사 활동하겠다. 그랬더니 서울 변호사협회에서 야, 안 돼. 넌 변호사 활동 못 해. 이런 식으로 막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랬었어.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바로 이런 자율규제 정책이에요. 변호사협회가 스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너는 여기 영업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여기 개업 못 해. 그러니까 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자기네가 심사해보고 너는 여기 영업 못 해. 이런 결정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정부가 안 하고 이들이 하냐? 정부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보다는 자기네 직업 윤리 안에서 이게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판단 스스로 하라는 거죠. 그런 규제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솔리스베리까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정책 분류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요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복습하듯이 한번 쭉 읽어보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정책 참여자가 이제 나올 거예요. 정책 참여자. 우리 정책 참여자의 뭐 이제 다르게 보면은 저가 있었잖아요. 비용 부담자하고 수혜자. 또 이제 정책 대상인데요. 근데 정책 참여자 그럼 그거보다는 우리가 왜 정책의 4대 요소라고 하면 정책의 결정자도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 정책 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정도가 그 집단 이런 게 정책 참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그렇게 할까요? 네, 잠깐 또 우리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